자, 이제 제3단계 세전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perating Cash Flow Before Tax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운전 자본과 관련해서는 2단계에서 제조원가 또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은 우리가 회전율을 적용해서 기말 재고자산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운전 자본 중에 재고자산 이외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도 역시 회전율을 적용해서 매출액 대비 회전율 8%, 8회전을 적용하면 15가 추정이 됩니다. 자, 120을 8로 나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그렇고요.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출액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매출 원가 대비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 대비 5.83회전. 자, 우리가 매출 원가가 앞에서 얼마였습니까? 잠깐 보시면 매출 원가는 그게 7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은 70을 5.83회전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120을 매출액을 8로 나눠서 15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번엔 매출 원가를 5.83회전으로 나눠서 12를 추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세전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인 숫자들은 다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세전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에다가 세금은 우리가 감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대표적인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고 또 순비유동 자산의 증감을 감안을 해준다. 이렇게 앞에서 정의를 했고요. 우리 예제에서 나온 숫자를 다시 대입을 시켜보면 영업이익은 20이었죠.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5였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5였었습니다. 20년 정액법을 써서 잔존가치 없이 기초금액 100을 20년으로 나누니까 5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운전 자본의 증가할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감소가 됐다고 하면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감안한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세 가지를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으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자,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기초금액은 최초의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가만히 되었었습니다. 매출 채권이 12였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15,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된 기말의 매출 채권은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18이 됐고 매입 채무는 12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은 플러스 3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플러스 3이 된 상태이고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가 된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늘어날 경우에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현금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현금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입 채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의 효과가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의 효과가 있고 플러스 2는 그대로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만 감안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의 효과가 있겠죠. 마이너스 4.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영업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업현금이 조금 추가가 될 경우에는 그것은 역시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현금이고 이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순운전 자본의 증가로 본 것이고요. 기초현금이 우리가 3이었는데
가정을 둡니다. 기말현금을 4라고 돼서 1만큼이 역시 추가가 되니까 요 마이너스 4와 영업현금의 증가 1을 두 개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비유동 자산의 증가라고 하는 이 8은요, 이게 바로 유형자산의 증가분이고요. 이것이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가면 우리가 1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8,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5 이렇게 가정을 했었고요. 요 금액들이 지금 우리 3단계에서 감가상각비 5,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8 금액으로 이렇게 합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해진 세전 영업현금 흐름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에서 세전 영업현금 흐름을 구했습니다. Operating Cash Flow Before Tax의 12를 구하고 나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진 세전 영업현금을 구한 단계에서 우리 기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4단계와 5단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시면 우선 손익계산서 상에는 방금 계산했던 이자 비용이 이렇게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상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차입금 또 추가적인 증자가 없이 기존의 차입금과 자본금만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법인세, 이익잉여금, 현금 이 세 가지 계정 과목만 구성이 되면 전체적인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 것이고 이런 단계를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케이스 1으로서 5.1단계가 되겠습니다. OPCF가 역시 FNC보다 더 큰 경우고, 자, 이때는 법인세, 이익잉여금, 현금,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세 가지 확정되지 않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는 자, 우리가 세전이익 16이었었습니다. 영업이익 20에서 이자 비용 4를 빼서 세전이익 16이 됐는데 여기에 법인세율 30%를 감안해서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에 우리가 기초 재무상태에서 10,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11.2가 되죠. 16에서 4.8을 빼면 11.2가 됩니다. 또 우리가 배당금은 앞에서 3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말에 이익잉여금은 18.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계정 과목 3개 중에서 현금만이 지금 미확정 상태고 이 현금은 대차 조정을 통해서 즉 대변의 합계가 104.2로 확정이 되니까 현금을 제외한 현 상태에서의 자변의 합이 136이고 따라서 현금의 금액은 4.2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우리 추정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법인세까지 완성이 돼서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당금을 차감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기초이익잉여금을 감안해주면 최종적인 이익잉여금 18.2가 됐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숫자로 18.2가 된 겁니다. 잠시 다시 보시면 기초이익잉여금 10,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11.2, 배당금 3. 자, 기초이익잉여금 10, 배당금 3,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11.2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10과 3과 11.2
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기말에 이익률 18.2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에 주총 과정에서 배당금이 확정이 되고 또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은 또 이후 시점이지만 배당금을 우리 이제 감안하기 위해서 기중에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역시 현금 나머지 대차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을 확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금이 만약에 4.2가 아니라 아주 많은 금액이다 말이죠.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이다 라고 하면 이 현금을 뿌려주는 과정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쪽 플로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혹은 차입금을 갚아준다든지 혹은 자본금을 갚는다? 감자한다는 얘기겠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상감자해서 주가를 관리하든지 이런 추가적인 시나리오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기본 예제에서는 현금 규모를 그렇게 크지 않게 일부러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 따라서 여기서 그치는 그런 상태로 간단하게 예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4-2단계입니다. 4-2단계. 우리가 세전 재무현금 흐름을 구하는 단계인데 OPCF보다 FNCF가 더 큰 경우 그래서 소요자금이 재무적으로 소요한 자금, 타인 자본에 대한 소요자금, 자기 자본에 대한 소요자금 두 가지 합친 재무 소요자금이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제 추가적인 차입을 하거나 증자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차입을 하거나 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입, 증자,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보실 간단한 예제에서는 차입금으로 100% 조달한다 이렇게 가정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부족 자금을 구입하는 것과 또 대차 균형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일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서 케이스 1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구조를 띠게 될 겁니다. 자, 우선 OPCF는 케이스 1과 같이 12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재무 현금 흐름은 기존 차입금 80에 대해서 금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12로 가정하고요. 또 자본금에 대해서는 배당률을 높여서 배당금을 9로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전 재무 현금 흐름 FNCF는 두 개를 합친 21이 되고 21이 되니까 우리가 OPCF 12보다는 9만큼 더 큰 상태, 소요자금이 더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전이익은 영업이익 20에서 이자비용 11을 뺀 8이 되고요. 이 4단계까지의 구성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자비용이 12가 돼서 세전이익이 이제 앞에서 보시다시피 세전이익이 8이 되는 이 상태까지 구성이 되고 차입금이나 자본금은 케이스 1과는 달리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이제 차입을 추가하든지 자본금을 증자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을 하지 못하고 5단계 가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추정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인데요. 역시 자금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증자를 하거나 혹은 차입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예제에서는 투자자산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단순한 계정을 가정했기 때문에 투자자산을 매각한다 이런 가정은 여기서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자나 차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제에서는 전액 전부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월할 계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월할 계산은 생략을 하고 전체 이자 비용을 그대로 추가적인 차입금에 대해서도 1년치 이자 비용을 다 지불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구조가 발생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적정 영업 현금을 우리가 4로 일단 가정을 합니다. 현금을 제로로 이렇게 놓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적정 현금 자체를 한 4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전 법인세는 세전 이익이 현재 지금 8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30%를 구하면 2.4가 되고요. 자, 요때 이제 추가적인 차입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순환 구조가 발생합니다. 자, 우선 추가적인 차입금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갖다가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요 추가적인 차입금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과정인데요. 우선 숫자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과정만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가 확정되었으므로 당기 순이익이 확정될 것이고 당기 순이익이 배당금이 빠지는 상태에서 기초금액을 감안해서 당기 순이익이 배당금이 빠지고 원래 기초의 이익잉여금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기말의 이익잉여금이 되는 구조는 케이스 1과 똑같은데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와서는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변이 먼저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대차를 현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됐는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손익계산서 먼저 완성시켜주는 건 아까와 똑같은데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는 케이스 2에서는 이 재무상태표에서의 차변, 왼쪽 자산의 합계를 먼저 확정을 시켜주고 양쪽을 두 개 다른 미확정을 시켜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주고 대차 조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현금을 우리가 제로로 두지 않고 미니멈 적정 현금은 4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차입금이 나머지 X가 되는 것이죠. 풀어야 될 우리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 합계, 차변의 합계에서 이 나머지 대변의 추가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가 차입금을 확정시켜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확정시켜 줌으로써 얘기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추가 차입금을 여기서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추가 차입금으로 인해서 다시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순환구조를 엮어내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다시 발생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쭉 가서 또 이익잉여금을 더 줄이는 효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요 사이에 또 폭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아까는 대체를 맞췄는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차입금이 원래 생각했던 차입금보다는 또 추가적인 차입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역시 더 늘어난 차입금도 역시 이런 순환 과정을 자꾸 거치게 되면 조금씩 더 이 추가 차입금의 금액들이 더 늘어야 되고 결국 이 추가 차입금을 X로 두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내야지 순환 과정을 끊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슬라이드 일단 지우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추가 차입금을 구하느냐. 산식은 이렇습니다. 차변의 합계, 기존 차변의 합계는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 과정, 이렇게 순환 과정을 돌기 이전에 대변 합계를 구하면 최초로 얻어지는 추가 차입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 빼기 차입이자율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확정되는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순환을 꼬리를 쳐서 돌아가는 것과 또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법인세 효과를 감안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추가 차입금 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앞쪽의 변수들을 대입을 시키면 12.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은 5.3의 값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추가 차입금이 새로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숫자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2였는데 추가 차입금이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늘어났고요. 법인세는 거꾸로 2.4였는데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법인세는 줄어들었고,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6.6이었는데 이렇게 줄어진 형태로 순환 과정을 마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비단 차입금을 가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정제를 할 경우엔 배당금, 또 우리가 투자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영업 외적인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도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좀 복잡한 형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에서 케이스 1의 경우에도 현금이 유효자금이 많았을 경우에는 또 동일한 형태로 순환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만 기본 예제에서는 이 정도 사례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